인출이 시작되면 현금 이름이 그 앞에 적립기대보다 더 중요해진다. 이때는 총 수익률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출금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다른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배당금 같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정 부분 내가 실제로 찾아 쓰고 있으니까. 인모스트가 그런 면에서는 인컴형 포트를 오랫동안 이제 운영해 온 것들로 말미암아서 작년 연말에 인컴 포트를 은퇴 고객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픈했습니다. 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에 관련된 인출형 포트가 중요해지는 때가 온다. 그랬을 때 배당의 재원이 되는 거. 첫 번째 주식인 경우는 기업이죠. 회사죠. 얘네는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출형 포트 안에서 현금 인출이 발생한 분들, 시작된 분들조차도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배당주가 가능했다. 그래서 배당주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채권이라는 형태도 가능한데, 왜냐하면 채권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 이자만 찾아 쓸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관리해드리고 있는 인출이 시작된 고객들은 이 두 개를 다 섞어서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옵션형도 갖고 있죠. 옵션형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적립기에서는 옵션형 인컴 투자를 추천하지 않지만 인출 상태로 바뀐 분들을 위해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하나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옵션형 배당을 받는 옵션형 인컴 상품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이건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 인출금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옵션 프리미엄에서 나오게 된다. 이 부분은 앞에서 다 다뤄드렸어요. 네 번째는 오늘 해당되죠. 주식, 채권, 옵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커버드 콜이라고 말하는 월배당,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월배당, 그게 아니라 아예 다른 자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대체 투자. 얘네들이 아닌 대체, 얼터너티브, 대안, 다른 투자 부분을 설명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부동산 리츠 같은 것들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익히 알고 계신 부분도 있고, 오늘은 좀 더 그것보다는 더 자세한 인프라 같은 것들에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다시 제 머리에 집중을 해보면, 은퇴해서 인출기에 들어간 분들이 인출을 해야만 하니까 배당을, 총 수익률이 아니라 배당금이 일관성 있게 나오는 것을 제일 먼저 중요한 요인으로 뒀을 때 4가지 정도 배당의 재원들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중에 주식을 통해서 배당을 받는 방법, 이자지만, 그러니까 배당이 아니고 채권은 이자를 통해서, 이자를 통해서 인출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배당금처럼. 그 다음에 옵션 프리미엄으로 배당금이 나오는 경우. 오늘은 네 번째 다른 자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은 배당으로도 나오고 이자로도 나오고 분배금으로도 나오는데, 어쨌든 요 분류상으로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옵션도 아닌 다른 자산을 오늘 다루게 될 거다. 형태는 배당금 형태가 제일 일반적이죠. 하지만 운용하는 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대체 투자라고 해서 아예 따로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용도는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럼 대체 투자란 뭐냐? 주식 및 채권, 이런 전통적 투자 자산을 제외한 대체, 대안, 다른 투자인 거죠. 이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이런 게 아닌, 이걸 제외한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 주식, 사모 펀드, 부동산, 인프라, 헤지펀드, 원자재, 기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이런 것들을 대체 투자라고 한다. 보시면 연기금들, 주요 연기금들, 그 다음에 P7은 뭐냐면 선진국들이에요. 원래 그 전체로 말하면은 P22라고 하는데, 뭐냐면 세계 연기금의 92%를 차지하는 상위 22개 국가.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22개 국가의 국민연금이나 우체국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나라들 22개가 전체 연기금에서 대부분 92%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22개 국가만 연기금을 조사하면 연기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만 열심히 하는 리서치 회사가 있어요. 윌리스 타워 왓슨이란 데고, 두 회사가 합쳤죠. 얘네들이 내놓은 연기금 통계들,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P7만 보면 우리가 선진국들, 아주 큰 규모의, 아주 가장 큰 규모의 연기금 운용하는 그런 나라들의 연기금의 자산 배분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대체 투자를 계속 다 늘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제
주식, 채권 요 점점점이 대체죠. 대체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보시면 대체 자산의 투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건 전체 시장에서 대체 투자가 연 10%씩 사실 조사했더니 16%씩 증가했어요. 그런데 20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엄청난 정도로 대체 투자가 커지고 있더라. 왜? 연기금들이 큰 돈으로 이걸 늘리고 있거든요. 보세요. 한국도 마찬가지 연기금들은 대부분 다 이쪽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늘려가고 있는 중. 근데 전체 금융시장 규모로는 이렇게 작은 대체 투자 시장이지만 왜 점점 더 이렇게 많이 늘릴까? 왜 그럴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기금이란 데가 어떤 데입니까? 연금이나 이런 그 일반적인 시민들의 돈을 연금을 담당하는 그런 연금을 주기 위한 재원을 운용하는 회사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점점점 늘리고 싶은 게 대체 투자라는 거예요. 근데도 개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끼케야 월배당 정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 이제 뭐랄까 옵션형에 관련돼서 국한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세계가 엄청난 세상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서 해왔어요. 왜 그러냐? 기존 정통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같이 폭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인출 자산은 밴드가 좁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최저 수익률, 최악의 수익률의 폭이 너무 커서는 안 돼요. 왜? 너무 내려가면 복구하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너무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멘탈이 붕괴되고 어려워지면서 나머지 은퇴 기간을 불행하게 보내게 될 만큼 심리적 타격을 받아버려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맥스 드로다운이 아예 작은 쪽 안에서 선택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포트폴리오 안에 다각화란 뭘까요? 다양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 때문에 대체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보도 너무 없고 필요성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시대도 달라졌고 여러분들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 할수록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고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거 다각화, 낮은 상관관계입니다. 다른 쪽 움직이는 거와 다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대체 투자라 함은 인프라, 부동산, PE, PD, 천연자원, 헤지펀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요걸 오늘 이 중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부동산, 리츠 좀 설명드렸죠. 프라이빗 뎁스, 인머스가 독특하게 또 설명해왔던 작년까지 BDC 막 하면서 설명드렸던 얘기해왔습니다. 오늘은 인프라 중심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해외 연기금이 24년에 자산군 비중으로 봤을 때 보세요. 해외 연기금은 어때요? 40%를 대체 투자해 갖고 있어요. 주식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시고 고려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인프라만 해도 인모스트는 24년도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보면 전체 대표 포트로부터 연금 포트에 이르기까지 인프라가 거의 20% 정도는 두세 개의 ETF를 통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일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전력, 그 다음에 뭐 에너지 뭐 이런 쪽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설명을 할 만한 데라는 거 그거를 좀 납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운영해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어디냐? 여기 보면 캘퍼스는 캘리포니아 연금 기관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위, 2위, 3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그런 정도 규모죠.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전체 자산의 40%를 대체 투자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대체 투자 어떻게 분류하느냐? 사모 주식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는 메자닌 설명 한번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까이 안 느껴지시기 때문에 설명 자세히 안 들었고, 헤지펀드는 한 몇 번 전에 롱숏 설명드렸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뭐 이런 얘기들 롱숏 전략이라 그래서 설명 한번 드렸고요. 부동산 리츠는 저희가 아주 자주 설명드린 내용 중에 들어갑니다. 인프라는 신재생, 에너지, 도로, 항만 이런 쪽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모대출 요거 저희가 BDC라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설명드렸습니다. 작년도 저희 BDC 포트폴리오 32% 났습니다. S&P보다 거의 10% 이상 더 났어요. 10% 정도 더 났어요. 예. 그런데 위험은 훨씬 더 낮았습니다. 조금 좀 이따 자료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 늘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하지만 요거를 우리는 설명드려봤고, 원자재, 사실 원자재는 뭐 금 관련된 한두 번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원자재는 적극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아서, 근데 가끔씩은 저희가 원자재 관련된 운용 포트를 필요로 합니다. 구조화 상품이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여러분은 ELS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ELS도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고 지금은 추천드리지 않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구조화 상품은 뭐 MBS, ABS, CDO, 요즘은 신용파생 같은 경우는 해볼만 한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자문사들이 할 수 있는 상태죠. 이런 것들이 대체 투자입니다. 자, 그럼 대체 투자는 왜 필요하냐라고 보면 저희가 운영해왔던 인컴형 자산들 2019년도부터 해서 2024년까지 그해 어떤 인컴형 자산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는지, 효과적이었는지를 저희는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아실 게 있습니다. 이 복잡한 거를 가르쳐 드리려는 건 아니고 먼저 아실 게 있는데 뭐냐면 인컴형 자산, 그러니까 배당에 의해서 돌아가는 안전해 보이는 자산도 늘 계속해서 갖고 가선 안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일단 보실 게 2019년도에는 리츠가 매력적이었어요. 그런데 20년도에는 금이, 21년도에 또 다시 리츠, 22년도에는 MLP, 23년도 BDC, 24년도 BDC, 인컴 탑10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리츠를 들고 있었으면 2년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괜찮았습니다. 보시면 2019년도에 저희는 금하고 리츠를 주로 투자했는데 이 스파이 SPY가 뭐냐면 S&P 500 기준에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그 해에 위험은 12%였고 수익률은 31%였어요. S&P가 S&P 500.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딱 봐도 위험 대비 수익이 2배 나왔으니까 S&P 500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은 투자였어요. 그런데 리츠는 그거보다 더 훨씬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은 똑같이 31%대가 나왔는데 위험은 얘보다 더 낮았으니까 비슷하다고 치면 사실 그 변동성이라는 게 단순하게 딱 위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주 훌륭한 이 VNQ가 뭐냐면 미국 리츠,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ETF예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ETF는 주식에다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으로나 실제로 보면 수익률은 똑같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거고, 이 당시에 금에 투자했던 IAU, 저희가 2019년도에 IAU를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래되신 고객은 지금 만약에 방송을 보신다면 IAU를 기억하실 거예요. 자, 얘는 변동성이 완전 그 S&P랑 똑같으면서 수익률은 17%니까 사실 최고의 수익률을 했던 리츠보다는 못하지만 매우 훌륭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오랫동안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그랬다면 20년도에는 어떠냐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코로나가 왔어요. 한 3개월 동안은 아주 그 공포스러운 하락을 했을 때입니다. 이때 금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코로나 지경에서도 전혀 내려가 보지조차 않았어요. 그래서 그해 한 해 동안 24%를 냅니다. S&P는요. 나중에 오르긴 올랐지만 떨어졌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33%가 나타나요. 수익률은 그 반토막밖에 안 나오죠. 정반대죠. 금은 변동성은 반인데 수익률은 그 두 배는 아니지만 더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주식은 어때요? 위험만 컸을 뿐 수익률은 17%. 좋죠. 17%면. 하지만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지는 않아요. 얘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 아주 좋죠. 그런가 하면은 이 상황에서 천연 그 AMLP나 그 다음에 미국 리츠나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손실이 뭐
변동성 대비는 아주 훌륭하지 않은 상태가 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걸로만 볼 수도 없고 변동성으로만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요 상관관계를 따져서 더 우량한 걸 따져야 되죠. 21년도엔 그런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S&P 대비로 봤을 때 미국 니치와 한국 니치가 상당 부분 우량한 그런 상태예요. 이때도 BDC는 보시면 BDC는 뭐 20년도를 빼고 나면 19년도에 좋았고 21년도에 좋았고 뭐 이런 식으로 BDC가 좋았던 것들은 좀 대부분 다 인컴형 포트의 자산들은 한 2년 정도 운용하고 나서는 바꿔줘야 합니다. 2019년도 봤을 때도 BDC 리치는 2년 정도 갖고 있다가 팔아야 되고 3년 차가 되면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는 또 다시 20년도에 그런 코로나나 급락 위에 다시 금리가 제로가 되면서 이제 매력을 갖기는 됐는데 그러고 나서는 21년도 금리가 막 많이 올라갈 때는 이게 다 무너집니다. 이런 특징들. 그런가 하면 주식시장이 좋았던 23년도, 24년도에는 BDC, 그 다음에 글로벌 인컴 이런 것들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